어디야? 병원 가는 길. 병원? 왜? 어디 아파? 아니, 나 말고 할머니. 왜 그랬어, 엄마? 너무 자고 싶었어. 뭐? 그냥 죽은 것처럼 실컷 자고 싶었어. 그럼 나한테 말을 했었어야지. 너도 바쁘고 힘들잖아. 푹 잤어? 아니, 응. 잤다는 거야, 못 잤다는 거야. 답이 없었다. 안녕하세요. 클라우디오입니다. 오늘은 강인하 작가의 작품 사흘 준비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작품 속으로 함께 들어가시죠. 사흘, 강인하. 오전 회의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각자 관리하는 대상자의 특이사항을 보고하는 형식이었고 사안에 따라 과장의 슈퍼비전이 이루어졌다. 낡은 에어컨은 소리가 심했다. 과장의 목소리가 에어컨 소리에 묻혀 잘 들리지 않았다. 어제 급식을 오지 않은 사람은 4명이었다. 4명의 이름 중에 박정길 씨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분은 결식이 잦네요. 박정길 씨의 서류를 보며 과장이 말했다. 배고프지 않다고 그러면서 자주 빼먹어요. 박정길 씨는 며칠 동안 밥을 먹으러 오지 않았다. 일주일 정도 안 올 때도 있어요. 인수인계 해주던 전임자에게 들은 말이다. 전화는 해봤어요? 밥을 먹으러 오지 않는 날에는 전화도 받지 않았다. 나중에 물어보면 미안해서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했다. 밥을 먹으러 오라고 하는데 가자는 게 미안해서. 그래서 전화가 와도 받을 수가 없었다고. 집에는 다녀왔어요? 어제 한번. 만났어요? 만나지 못했다. 문은 닫혀 있었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펜으로 수첩을 꾹 누른 채 과장을 바라보았다. 외출했을 수도 있고 잠이 들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과장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누군가는 지금이라도 다시 가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고 누군가는 경찰의 협조를 받아 문을 열고 들어가 봐야 한다고도 했다. 연아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이 나를 보았다. 나는 수첩을 누르고 있던 펜으로 손바닥을 지그시 눌렀다. 정해진 절차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모든 시선이 내게로 쏠렸고 회의는 신속하게 마무리되었다. 절차대로 한다면 사흘 동안 연락이 되지 않을 때는 비상연락망을 통해 연락을 취하고 5일이 지나도 연락이 되지 않으면 경찰의 도움을 받아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 확인해야 했다. 박정길 씨에게는 비상연락망이 없었다. 덕분에 회의가 빨리 끝났어요. 회의실을 나오면서 동료 하나가 나를 보며 찡긋 웃었다. 무슨 일 있는 건 아니겠지? 뒤따라 나오던 소연이 말했다. 입사 동기인 소연은 복지관에서 가장 따뜻한 복지사로 통했다. 나는 소연의 말을 듣기 전부터 걱정하고 있었지만 쉽게 입 밖으로 꺼낼 수가 없었다. 가끔은 모든 걸 말로 표현하는 소연이 부러웠다. 나란히 걷던 소연이 앞서가던 과장의 팔짱을 끼며 지금이라도 경찰에 연락해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하고 말했다. 나는 과장과 소연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다. 신발에 묻은 흙먼지가 보였다. 운동화를 산 뒤로 한 번도 빨지 않았다는 것과 이 운동화 하나로 사계절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 문득 떠올랐다. 사무실 자리로 돌아와 컴퓨터를 켰다. 제일 먼저 메일함부터 열었다.
읽지 않은 메일이 여러 개 쌓여 있었다. 교육 일정 변경 안내, 예산 사용 보고 요청, 다음 주 행사 참여 여부 확인. 하나씩 열어보고 출력하여 공문함에 넣어두고 사례관리 파일을 열어 어제 완성하지 못한 분류 작업을 이어갔다. 밥을 먹은 사람과 먹지 않은 사람, 먹지 않은 사람 중에 연락이 된 사람과 되지 않은 사람, 연락이 되지 않은 사람 중에 가족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가족이 없는 사람 중에 다른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박정길 씨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었다. 박정길 씨가 사는 곳은 해동빌라 4층이었다. 복지관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다. 하지만 갈 때마다 골목이 헷갈려서 늘 길찾기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복지관 뒤로 위로 같은 골목을 이리저리 헤매며 걸어 올라갔다. 빌라 입구에 녹슨 자전거 한 대가 쓰러져 있었다. 엘리베이터는 없었다. 계단을 오르며 난간을 잡았다가 놓았다. 손바닥에 시커먼 먼지가 묻어났다. 3층까지 오르자 숨이 가빴다. 4층에 닿아 배를 누르기 전에 호흡을 가다듬었다. 복도 그 창밖으로 이웃 빌라가 보였다. 빌라는 서로의 채광을 방해하며 바짝 붙어 있었다. 이쪽 빌라에서 저쪽 집안이 훤하게 보였다. 눈여겨보니 머리가 하얗게 진 사람이 고개를 깊이 숙인 채 피아노를 치고 있었다. 하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나는 복도 끝으로 걸어가 창문을 열었다. 피아노 위에 올려진 손등이 핏줄까지 보일 정도로 지척인데 소리가 들리지 않다니. 나는 귀를 막고 침을 한번 삼킨 뒤 다시 귀를 기울였다. 여전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한동안 피아노 치는 노인을 바라보다 돌아서서 박정길 씨 집에 벨을 눌렀다. 몇 번을 눌렀지만 대답이 없었다. 문에 귀를 대보았다. 인기척이 없었다. 호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다. 한 번 벨이 간 뒤 받을 수 없다는 안내 멘트가 들렸다. 집안에서도 전화벨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나는 몇 번 더 노크를 한 뒤 메모지를 꺼냈다. 식사를 하러 오지 않아서 안부 확인자 방문했습니다. 메모 보면 연락 주세요. 그 아래 복지관 전화번호를 적은 뒤 문에 붙여두었다. 1층으로 내려와 4층을 올려다보았다. 4층 창문은 모두 닫혀 있었다. 그때 피아노 소리가 들렸다. 느리게 연주되는 곡조는 부드럽게 이어지지 못했다. 몇 마디를 치다가 실수하고 또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피아노 소리를 듣다가 발걸음을 옮겼다. 식사를 하러 오지 않은 다른 3명의 대상자를 차례차례 방문했다. 집에 먹을 게 있어서 안 왔다는 사람, 병원 시간과 겹쳐서 안 왔다는 사람, 그리고 잊어버리고 안 왔다는 사람. 3명의 안부를 확인하고 나자 점심시간이었다. 복지관으로 돌아가 점심을 먹고 다시 박정길 씨 집으로 향했다. 안 열어주면 어쩔 수 없어요. 강제로 문을 열겠습니다. 문에 대고 큰 소리로 말했다. 경찰을 불러서 문을 열 거라고 소리쳤다.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안에서는 반응이 없었다. 나는 복지관에 이 상황을 알린 뒤 경찰에 신고했다.
아직 5일이 지나지 않았지만 더 미룰 수가 없었다. 몇 분 뒤에 경찰이 도착했고 집주인과 연락하여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집 안은 어두웠다. 빛이라고는 들지 않았다. 어둑한 거실에 소리 없이 텔레비전 화면만 움직이고 있었다. 경찰이 현관에 서서 집안을 살피다가 갑자기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나는 경찰의 움직임이 빨라지는 만큼 속도가 느려졌다. 그 자리에 선 채 움직일 수가 없었다. 뭔가 이상했다. 119에 연락해. 경찰 중 한 명이 이렇게 지시했고 옆에 있던 경찰이 전화를 걸어 박정길 씨의 집 주소를 알려주었다. 나는 천천히 현관으로 들어갔다. 좁은 집안이 한눈에 들어왔다. 박정길 씨는 식탁 아래에 잠이 든 것처럼 누워 있었다. 관계가 어떻게 되죠? 경찰이 물었다. 나와 박정길 씨는 아무 관계도 아니었다. 복지관에서 무료급식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일 뿐 그와 나는 아무 사이도 아니었다. 그에게 가족이 있는지 물었다. 이혼한 전처와 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의 연락처는 알지 못했다. 경찰은 그런 건 문제가 안 된다는 듯 우리가 딸에게 연락해 볼게요 하고 말했다.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이 박정길 씨를 살폈다. 사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구급대원이 박정길 씨를 들것에 싣고 나가자 경찰도 뒤따라 나섰다. 서에서 부를 수도 있어요. 협조해 주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경찰이 복지관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지만 나는 복지관에서 사람이 오고 있다고 했다. 내가 전화로 상황을 보고했을 때 과장이 여기로 오겠다고 했다. 나는 문 밖에 선 채 경찰이 내려가는 것을 지켜보다가 천천히 따라 내려갔다. 그러다 문득 돌아서서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다. 텔레비전은 여전히 켜져 있었다. 나는 리모컨으로 텔레비전을 끄고 부엌 쪽으로 가 냉장고를 열었다. 비닐봉지에 담긴 음식들이 칸칸마다 놓여 있었다. 비닐봉지에는 날짜가 적힌 메모지가 붙어 있었다. 날짜 밑에는 복지관, 1층 왼쪽 집, 유린빌라 피아노집 이런 단어들도 함께 적혀 있었다. 대파를 반으로 잘라 비닐봉지에 넣어 고무줄로 묶어놓은 것이 보였다. 싱싱해 보였다. 비닐봉지에는 어김없이 날짜가 적혀 있었고 해동시장이라는 말도 적혀 있었다. 날짜는 사흘 전이었다. 냉장고에서 경고음이 들렸다. 나는 냉장고 문을 닫고 현관으로 나왔다. 그때 과장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연아 씨 괜찮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직도 박정길 씨가 죽었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다. 과장은 사무실로 돌아오는 내내 위로의 말을 건넸다. 이마와 눈을 찡그리며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고 얼마나 놀라고 힘드냐고도 했다. 사무실로 돌아와 자리에 앉았을 때도 과장은 제차 괜찮은지 물었고 일을 빨리 정리하고 집에 가서 쉬라고 했다. 전문 상담을 받아볼 수 있도록 연계해 주겠다고도 했다. 나는 과장이 말할 때마다 고개를 끄덕였지만 자리에서 쉽게 일어날 수가 없었다. 아직 업무가 많이 남아 있었다. 박정길 씨의 집에 머무느라 몇 시간 동안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회계 서류와 보고서가 잔뜩 밀려 있었다.
오늘 무료급식을 하러 온 사람과 도시락 배달을 받은 사람을 분류하고 일지 작성을 마쳤을 때 내선 전화가 울렸다. 과장이었다. 보고서 양식이 있죠? 오늘 안으로 구청에 보고서를 보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캠페인이 한창이고 더욱이 고독사 없는 살기 좋은 구를 표방하고 있는 구청에서는 고독사에 대해 예민하게 살피고 있었다. 나는 서식 파일을 열고 사망 동향 보고서 양식을 펼쳤다. 그리고 박정길 씨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를 입력했다. 발견 경위와 경찰 협조, 구급차 출동, 사망 확인, 과장 호출. 시간 순서대로 기입해 나갔다. 문장은 길지 않았다. 본 것을 그대로 짧게 기재할 뿐이었다. 냉장고에 대해서는 쓰지 않았다. 생활 상태를 기재하는 칸에는 특이사항 없음이라고 적었다. 퇴근 무렵 보고서를 작성하여 결제를 받기 위해 과장 자리로 갔을 때 과장이 다시 상담에 대한 말을 했다. 상담을 받아보는 건 어때요? 그런 장면을 직접 봤으니 심리적으로 얼마나 힘든지 너무 잘 알아서 그래요. 기관에서 연계해 드릴게요. 상담 연계 서류는 메일로 보내놨어요. 확인하고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칸에는 상담 권유에 대한 말도 포함시키는 게 좋겠네요. 과장은 기관의 조치사항이라고 적힌 칸을 가리켰다. 그 칸에는 과장이 현장에 동행했다는 말만 적혀 있었다. 병가를 쓸 수 있다는 안내와 당일 빠른 퇴원을 권유했다는 말도 포함하고요. 네. 자리로 돌아온 나는 서둘러 보고서를 수정하고 결제를 올렸다. 그리고 6시가 되었을 때 자리에서 일어났다.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사무실 허공에 대고 인사를 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엄마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가 여전히 화면에 떠 있었다. 박정길 씨의 사망 동향 보고서를 쓰고 있었을 때 엄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나는 받지 않았다. 집에 도착하여 샤워를 하고 머리를 말리고 다림질을 끝낸 다음에야 전화기를 들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이번에는 저쪽에서 받지 않았다. 음성 사서음으로 넘어가는 소리가 들렸을 때 나는 전화를 끊고 메시지를 보냈다. 전화했어? 무슨 일이야? 답장은 바로 오지 않았다. 나는 한참 동안 핸드폰을 들여다보다가 내려놓고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다. 냉장고 안에는 며칠 전에 장을 받은 채소들이 그대로 있었다. 대파는 긴 것을 그대로 쑤셔 넣어 끝부분이 접혀 있었고 다른 채소들도 힘없이 시들어가고 있었다.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것들이었다. 나는 아무것도 꺼내지 않고 냉장고 문을 닫았다. 그리고는 곧장 다시 열었다. 냉장고 안은 같은 풍경이었다. 대파는 끝이 접힌 채였고 다른 채소들은 곧 버려질 모습을 한 채 시들고 있었다. 나는 가만히 보고 있다가 다시 문을 닫았다. 음식을 만드는 것도 귀찮았고 먹는 것도 싫었다. 식탁에 놓인 멸균 우유 한 팩을 들고 거실로 돌아왔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다. 무슨 프로그램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왁자지껄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화면 밖으로 터져나왔다. 나는 급히 리모컨을 찾아 소리를 줄였다.
소리가 완전히 사라지고 나자 화면 속 사람들의 모습이 제대로 눈에 들어왔다. 화면 속 사람들의 웃음과 행동을 얼마나 보고 있었을까. 메시지 알림이 울렸다. 별일 아니야. 그냥 했어. 엄마가 보낸 메시지였다. 나는 전화통화 버튼을 누르려다가 그만두고 소파에 누웠다. 몸이 한없이 아래로 가라앉았다. 이대로 잠시 자야겠다는 생각으로 눈을 감았을 때 냉장고가 떠올랐다. 박정길 씨의 냉장고. 이어서 박정길 씨가 쓰러져 있던 모습과 들것에 실려나가던 모습, 양말을 신지 않은 박정길 씨의 까만 발, 그리고 옆 빌라에서 들려오던 피아노 소리까지. 일찍 자야겠다고 생각했지만 눈을 감는 것조차 힘들었다. 식탁 밑에 쓰러져 있던 박정길 씨의 모습은 밤새 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았고 목이 말라도 냉장고를 열 수가 없었다. 냉장고 안에는 시든 채소와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들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메모를 붙여 깔끔하게 정리해둔 박정길 씨의 냉장고 풍경이 나타날까봐 두려웠다. 과장이 권유한 전문 상담이 떠올랐다. 상담을 받아볼까? 나는 핸드폰으로 메일을 확인했다. 상담 신청서가 첨부 파일로 들어와 있었다. 나는 신청서를 다운받은 뒤 AI에게 물었다. 오늘 낮에 죽은 사람을 봤어. 양말을 신지 않은 까만 두 발이 떠올라. 잠을 잘 수가 없어. AI가 대답했다. 그 장면을 밀어내려 하지 말고 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 나는 안전하다. 그 일은 이미 끝났다. 버스에서 내려 백화점 뒤쪽 비석마을로 올라가는 좁은 길로 들어섰다. 이곳에 온 지 오래되었다는 것을 새삼 느끼며 천천히 걸었다. 공터를 지나 작은 하천 쪽으로 걸어갔다. 페인트칠이 벗겨진 다리 난간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바닥이 절반쯤 드러난 하천은 온갖 쓰레기와 생활오물로 가득했다. 예전과 바뀌지 않은 풍경이었다. 하천 옆으로 상가가 즐비했지만 이제 거의 다 문을 닫았고 항아리집과 막걸리집만 장사를 하고 있었다. 가게 앞에 항아리가 쭉 늘어서 있었다. 항아리는 모두 거꾸로 엎어져 있었고 위로 올라온 바닥에 작은 화분들이 놓여 있었다. 주인 아저씨가 무료한 표정으로 지나가는 사람을 보고 있었다. 낮게 걸린 간판에는 옛날 이야기라는 글자와 호랑이가 곰방들을 물고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멀리서 공사하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다. 새로 올라가는 아파트가 높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다. 까만 액정을 보면서 아침에 받았던 전화를 다시 떠올렸다. 이윤자 씨 아시죠? 경찰이 왜 엄마를 찾는 것일까? 이윤자 씨하고 연락됩니까? 나는 어제까지 엄마와 문자를 주고받았다. 집주인이 신고를 했어요. 경찰은 류정심, 할머니 이름을 확인했다. 네, 맞아요. 우리 할머니가 왜요? 세입자가 이사를 간다고 짐을 뺐는데 며칠 뒤 집주인이 가서 보니 할머니 혼자 남겨져 있어 신고를 했어요. 우리 엄마는요? 경찰에서 계속 연락을 해보고 있지만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나는 엄마에게 연락을 해보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기가 꺼져 있었다. 다시 걸었지만 같은 멘트가 흘러나왔다. 나는 다음 상황을 예상하면서도 계속 전화를 걸었다. 통화 버튼을 발작적으로 누르다가 그만두고 문자를 보냈다. 어디야?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 무슨 일이야? 답이 없었다. 똑같은 내용의 문자를 몇 번이나 더 보냈지만 소용없었다. 내가 보내는 문자들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 한 글자도 엄마에게 가닿지 않는 것 같았다. 별일 없다고 했던 엄마의 문자를 다시 읽으며 엄마, 엄마, 엄마 속으로 계속 엄마를 불렀다. 나는 과장에게 문자를 보냈다. 몸이 좋지 않아 오늘 급하게 병가를 내겠습니다. 빠르게 답장이 왔다. 어제 일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한가 보네. 걱정하지 말고 푹 쉬고 내일 출근해요. 상담하는 것도 생각해보고. 과장의 문자에 짧게 답장을 보낸 뒤 다시 엄마에게 전화를 했다. 이번에도 받을 수 없다는 안내 멘트가 흘러나왔다. 나는 전화를 끊고 가만히 돌이켜 보았다. 엄마가 이사를 간다고 했던가? 내가 제대로 듣지 못한 말이 있었나? 하지만 이사라는 말을 들은 기억이 없었다. 엄마는 어디로 가버린 걸까? 엄마가 이사를 간 뒤 그 집에 다른 세입자가 들어온 건 아닌 모양이었다. 이상할 건 없었다. 한 집 건너 한 집이 빈집인 동네였다. 가파른 계단을 오르고 미로처럼 갈라진 골목을 깊이 들어가 엄마 집 앞에 섰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으로 들어갔다. 집 안은 캄캄하고 적막했다. 작은 대문을 들어서면 신발 벗는 곳 옆에 부엌이 딸려 있고 마루 겸 거실을 지나면 안방이 있었다. 캄캄한 곳에서 신발을 벗고 올라가 거실을 지나 안방문을 열었다. 문을 열자마자 오래 묵은 냄새가 강하게 코를 자극했다. 코를 살짝 만지고 안으로 들어갔다. 어둑한 방 안에 텔레비전 화면이 보였다. 소리가 나지 않는 밝은 화면. 나는 벽을 더듬거리며 전등 스위치를 눌렀다. 방 안이 환해졌다. 그때 텔레비전 맞은편 벽에 등을 기대고 있는 할머니가 보였다.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할머니. 나는 뭔가 잘못 본 게 아닌가 싶어서 미간을 찡그리며 다시 한번 자세히 살폈다. 빈집에 할머니를 남겨두고 이사를 갔다니까요. 경찰이 이렇게 말했을 때 나는 믿지 않았다. 그런데 분명 할머니였다. 할머니! 할머니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것 같았다. 텔레비전에 눈을 고정하고 있었지만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 언제부터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고 언제부터 저 자세로 앉아 있었던 것일까? 화석이 된 것처럼 앉아있는 할머니를 부르며 가까이 다가갔다. 문을 열었을 때 코끝을 찌르던 냄새가 더 강렬하게 코를 자극했다. 할머니는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듯 했다. 나는 주변을 살폈다. 그제야 바닥에 남은 자국들이 눈에 들어왔다. 서랍장이 있었던 자리, 장롱이 있었던 자리, 탁자가 놓였던 자리. 나는 방에서 나와 부엌으로 향했다. 싱크대 위에 컵 한 개와 그릇 두 개, 숟가락과 젓가락 한 벌이 놓여 있었다. 딱 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물건들. 냉장고 문을 열었다. 반찬통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밥만 있으면 며칠은 거뜬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물과 우유도 있었다.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요구르트도 있었다. 다시 방으로 돌아와 둘러보니 할머니 옆에 콩가루가 묻은 인절미가 보였다. 인절미와 요구르트, 할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인절미에 손을 댄 흔적은 없었다. 냉장고에 든 요구르트도 5개가 비닐에 쌓인 채 그대로 있었다. 물과 약간의 음식, 비상양식처럼 남겨두고 간 음식들. 이 정도의 음식을 먹고 버티면 구조대가 올 것이라고 믿었던 것일까. 나는 핸드폰을 꺼내 문자를 확인했다. 엄마에게 보낸 문자들에는 일이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할머니 곁에 놓인 약봉투를 살폈다. 약봉투도 말았고 봉투 안에 든 약도 수북했다. 약봉투를 집어들고 자세히 살피다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 AI에게 물었다. 89세 할머니가 먹는 약이야. 어떤 약인지 알려줘. 사진을 첨부했다. 의사의 처방 없이 정확한 판단은 어렵습니다. 이후 약의 종류와 복용법, 주의사항 등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었다. 약봉투에 적힌 하루 한 번이라는 복용법이 있는 걸로 봐서 할머니가 주기적으로 먹는 약임이 분명해 보였다. 하지만 약보다 밥이 먼저였다. 나는 다시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 문을 열고 반찬통을 살폈다. 어떤 걸 꺼내야 할지 몰라 이것저것 살피는 동안 윙 하는 모터 소리가 울렸다. 적막한 집에서 소리를 내는 것은 냉장고뿐이었다. 반찬통과 요구르트를 꺼내고 냉장고 문을 닫았지만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수명을 다한 기계들이 내는 소리, 익숙한 소리였고 곧 영원히 멈출 것을 짐작하게 하는 소리였다. 엄마의 이삿짐 트럭에 실리지 못하고 버려진 것들만 빈집에 남아 있었다. 나는 가방에서 생수를 꺼내 할머니 입에 갖다 댔다. 할머니, 물 먼저 마시고 밥 먹어요. 할머니는 시선을 텔레비전에 둔 채 물을 받아 마셨지만 제대로 입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대부분 입 옆으로 흘렸고 겨우 입 안으로 들어간 물도 도로 흘러나왔다. 나는 물병 기울기를 완만하게 하여 물을 조금씩 흘려보냈다. 그러자 할머니가 입술로 병입구를 꽉 물었다. 물이 왈칵 쏟아졌다. 나는 재빨리 할머니의 턱을 손으로 받쳤다. 손바닥이 젖었다. 물인지 침인지 알 수 없었다. 내가 손을 씻고 돌아왔을 때 할머니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다시 물병을 할머니 입에 갖다 댔을 때 냄새가 올라왔다. 할머니가 앉은 이불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할머니는 아무 표정이 없었다. 수건을 물에 적셔 할머니를 닦고 옷을 갈아입히고 이불 정리를 끝냈을 때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다. 그제야 기억이 났다. 엄마가 요양원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다는 게. 엄마가 물었을 때 나는 오래 생각하지 않고 말했다. 할머니가 불쌍해. 초인종도 울리지 않고 문이 열렸다. 먼저 와 계셨네요. 전화 받은 분이죠? 할머니 보호자 맞으시죠? 집주인과 경찰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머니는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는 거야? 배가 나오고 머리가 희끗희끗한 집주인은 어이가 없다는 듯 툭 내뱉었다.
세상에 이런 일이나 나올 일이 우리 집에서 일어날 줄은 몰랐네. 집주인은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모를 혼잣말을 이어갔다. 나는 집주인의 말을 못 들은 척 대답하지 않았다. 갑자기 이사를 간다고 해서 들어올 사람도 없는데 빚내서 보증금 돌려줬더니 속셈이 따로 있었네. 집주인이 옆에서 계속 구시렁거리자 경찰이 집주인을 쳐다보았다. 경찰의 시선을 의식한 집주인은 입을 다물었지만 곧 다시 중얼거렸다. 나는 엄마가 내게 할머니를 부탁한다는 말을 했지만 내가 일 때문에 늦게 온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도 집주인도 믿지 않는 눈치였지만 나는 한 번 더 강조했다. 일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어요. 무슨 일을 하시는데요? 경찰이 물었다. 그 말투에는 할머니를 빈집에 버려둔 채 사흘씩이나 굶게 할 정도로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묻는 질책이었다.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입을 다물었다. 할머니는 괜찮습니까? 식사는 하셨어요? 경찰이 물었다. 할머니는 괜찮고 아직 식사를 챙겨드리지 못했다고 했다. 이윤자 씨하고 연락되면 경찰에 알려주세요. 할머니를 손녀에게 맡겼다 해도 조사는 받아야 합니다. 경찰의 명함을 내밀었다. 나는 명함을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한테도 연락해. 짐을 다 빼올 거 아니야. 집주인이 투덜거리며 말했다. 두 사람이 가고 난 뒤 나는 다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는 여전히 꺼져 있었다. 엄마가 미웠다가 이제 걱정되었다. 도대체 엄마는 어디로 간 것일까? 근데 연아 씨 상담은 생각해 봤어요? 근무 시간 중에 상담을 받아야 한다면 근무 시간을 조정해 주겠다고 했다. 과장은 내게 꼭 상담을 받아보라고 권했다. 사망 동향 보고서의 마지막 칸, 기관의 조치사항 때문이라고 생각하자 마음이 좀 가벼워졌다. 과장은 과장의 일을 하고 나는 내 일을 하면 되는 것이었다. 나는 상담을 받을 생각이 없었다. 상담사와 마주 앉았을 때 시설을 어디에 둬야 할지부터 막막했고 시간을 내서 가는 것도 부담스러웠다. 생각 중이에요. 결정하면 알려줘요. 네. 과장과 이야기를 마친 뒤 자리로 돌아왔을 때 나를 찾는 전화가 걸려왔다. 점심시간이 막 지난 오후 시간이었다. 전화기 근처에는 박정길 씨의 서류와 상담일지가 어지럽게 펼쳐져 있었다. 사망으로 인해 사후관리가 없어 사례관리를 종결한다는 서류를 만들어 첨부했다. 종결 처리되는 대상자는 파란 인덱스를 붙여 분류했고 그 중에서도 사망으로 인한 종결은 빨간색, 고독사로 인한 사망일 때는 노란색, 자살로 인한 사망일 때는 보라색 인덱스를 하나 더 붙여 세 분류를 했다. 박정길 씨의 서류철에는 파란색과 빨간색 그리고 노란색 인덱스가 차례차례 붙었다. 박정길 씨의 서류를 눈으로 훑으면서 수화기를 들자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정길 씨 최초 신고자 맞으시죠? 박정길 씨의 집에서 만난 경찰이었다. 나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수화기를 귀에 바짝 붙였다. 전화기 너머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경찰서 안이 소란스러운 모양이었다. 박정길 씨 사망 사건을 처리하다가 하나 확인할 게 있어서요. 확인이요? 네. 마지막으로 접촉하신 날짜가 언제였죠? 그 전날이요. 박정길 씨가 발견된 바로 전날에도 집에 갔었나요? 네. 무료급식을 하러 오지 않아서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아서 집으로 찾아갔어요. 만났어요? 아니요. 안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나요?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왜 신고를 하지 않았죠? 한번 찾아갔는데 없다고 해서 신고를 해야 하는 지침은 없어서요. 그냥 외출을 했거나 잠이 들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 다음 날에는 왜 신고했죠? 식사를 하러 오지 않은 지 사흘이나 지났고 걱정되었으니까요. 전날에는 별로 걱정이 되지 않았고요.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건지. 사망 추정 시점이 두 번의 방문 그 사이일 가능성이 있어서요. 전날에 신고를 해서 집으로 들어가 봤다면 좀 다른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조금만 더 빨리 갔다면 살 수도 있었다는 말씀인가요? 결과적으로 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이 정도로 일찍 발견한 것도 사망자 입장에서는 다행이니까요. 험한 모양새로 발견되지 않았잖아요. 경찰이 전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다. 더 빨리 강제로라도 문을 열고 들어갔어야 하지 않느냐는 질책인 것인지, 그때라도 신고한 게 다행이라는 것인지. 무용고 장례식이 치러질 겁니다. 가족이 나타나지 않으면 무용고 추모의 집에 5년 안치되었다가 5년이 지나면 합동 안장될 겁니다. 딸과 연락이 되지 않았나요?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잖아요. 문자를 보내놓았으니 답이 오겠죠. 집은... 네? 나는 박정결 씨의 집은 어떻게 되는지 물었다. 사람이 죽고 나면 그 사람이 살던 집은 어떻게 정리되는 것일까? 아, 집이요? 구청에서 처리할 겁니다. 딸과 연락이 되면 딸이 하겠죠. 통화가 끝났지만 나는 수화기를 쉽게 내려놓지 못했다. 딸과 연락이 되지 않으면 무용고 장례가 치러지고 누군가가 집으로 들어가서 깨끗하게 정리할 것이다. 어떤 것을 버리고 어떤 것을 남겨야 할지 고민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깨끗하게 정리해 버릴 것이다. 음식을 받은 날짜와 그 음식을 준 사람까지 적어 놓은 메모는 음식물 쓰레기와 함께 쓸려갈 것이다. 수화기를 내려놓고 마우스를 움직여 그날 오후 일정표를 열었다. 새롭게 무료급식을 신청한 사람들과 상담 예약이 되어 있었다. 어디부터 가야 할지 최적의 동선을 생각한 뒤 차례차례 방문했다. 결과적으로 퇴근 시간을 한참 넘겨서야 상담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다. 동선은 최적이었지만 한 집에 얼마나 머물게 될지는 알 수 없었다.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사무실에서 대상자 서류를 정리했다. 박정길 씨 서류초를 종결 파일 사물함에 넣었다가 다시 원래 자리에 갖다 두었다. 서류에 붙은 인덱스의 색깔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 불을 껐다. 발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빈 가방이었지만 어깨가 아팠고 무겁게 느껴졌다. 가방 안에는 패드 하나만 들어있을 뿐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오른쪽 어깨를 만지며 건물 밖으로 나왔다. 요양병원으로 가는 버스는 환승이 필요했다. 퇴근 시간이 지났지만 버스는 10,000원이었다. 손잡이조차 잡을 수가 없었다. 버스가 흔들릴 때마다 옆 사람과 몸이 부딪혔고 휘청거렸다. 두 다리에 힘을 주고 버텼다. 얼마나 지났을까. 창밖으로 흐르던 도심의 불빛이 사라지고 버스 안도 한산해졌다. 빈자리에 앉자 핸드폰 진동이 울렸다. 퇴근했어? 엄마였다. 나는 곧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엄마는 받지 않았다. 대신 문자가 왔다.
어디야? 나는 통화를 포기하고 답을 보냈다. 병원 가는 길. 내가 문자를 보내자 빠르게 답이 왔다. 병원? 왜? 어디 아파? 아니, 나 말고 할머니. 엄마는 한동안 답이 없었다. 한참을 기다리다가 다시 문자를 보냈다. 왜 그랬어, 엄마? 너무 자고 싶었어. 뭐? 그냥 죽은 것처럼 실컷 자고 싶었어. 할머니가 치매에 걸린 뒤 엄마는 한시도 할머니와 떨어지지 않았다. 나는 할머니가 아닌 엄마 걱정을 왜 하지 못했던 것일까? 그럼 나한테 말을 했었어야지. 너도 바쁘고 힘들잖아. 푹 잤어? 아니, 응. 잤다는 거야, 못 잤다는 거야. 답이 없었다. 나는 버스에서 내려 요양원으로 향했다. 할머니가 머무는 방으로 올라가고 있을 때 엄마에게서 문자가 왔다. 미안해. 나는 엄마가 보낸 문자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엄마가 늘 중얼거리던 시를 떠올렸다.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놀이터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처음 엄마가 이 구절을 읊었을 때 나는 놀이터가 아니라 기슭이라고 고쳐주었다. 엄마는 그러냐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이후에도 그 시를 읊을 때는 언제나 기슭 대신 놀이터라고 했다. 놀이터에서 놀다가 각자의 집에서 돌아가는 아이들처럼 살고 싶다고 했다. 엄마, 할머니는 괜찮아. 걱정 마. 나는 엄마에게 문자를 보내고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다. 박정길 씨의 장례는 가족장으로 치러졌다. 경찰이 딸에게 연락을 해 박정길 씨의 시신을 인도했다. 사무실에서는 굳이 그럴 것 없다고 했지만 나는 장례식장에 갔다. 상줄은 딸과 사이였고 어린아이 하나가 부부 사이에 누워 잠들어 있었다. 아빠는 중국집 주방장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짜장면을 많이 먹었어요. 엄마하고는 중국집에서 일하면서 만났대요. 엄마랑 아빠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아빠가 엄마를 많이 의심했어요. 많이 싸웠죠. 무서웠어요. 그래도 저에게는 다정한 아빠였어요. 저 결혼할 때 커다란 냉장고를 사주셨어요. 잘 먹고 살아야 된다고 하시면서요. 딸이 박정길 씨의 영정사진을 바라보았다. 영정사진 속 박정길 씨는 편안해 보였다. 잠들어 있던 아이가 칭얼거리자 아빠가 아이를 안고 밖으로 나갔다. 나는 박정길 씨 집에 있던 냉장고에 대해 말해 주었다. 냉장고 안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이웃들이 음식을 많이 나눠준 것 같았으며 오래된 음식은 하나도 없었다고. 끼니를 잘 챙겨 드신 것처럼 보였다고. 그 후에도 몇 마디를 더 주고받았는데 밖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자 아이 엄마가 급히 뛰어나갔다. 나도 곧장 자리에서 일어났다. 신발을 신고 돌아보자 장례식장에는 박정길 씨 혼자뿐이었다. 장례식장은 마치 아이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간 빈 놀이터 같았다. 며칠 뒤 다시 비석마을을 찾았다. 할머니를 요양원에 모신 뒤에 집을 완전히 비워주겠다고 약속했다. 집주인은 얼른 치워달라고 했다. 그늘 하나 없는 길을 걷다 보니
얼굴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하지만 멀리서 불어오는 바람이 금세 얼굴을 식혀주었다. 천천히 바람을 맞으며 걸어 올라가자 경찰이 연락을 받고 왔을 때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눈에 들어왔다. 작은 가게 안에서 대낮부터 술을 마시는 사람들, 유명한 사진작가의 전시관, 단체 여행을 온 외국인들, 그리고 놀이터. 가파른 언덕 옆에 작은 놀이터가 있었다. 푸른 잎이 무성한 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 놀이터는 비석마을에서 유일하게 활기를 띠는 곳이었다. 그네와 미끄럼틀이 있었고 철봉과 정글짐이 있었다. 금방이라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올 것 같았다. 나는 나무 그늘 밑에 놓인 벤치에 앉아 잠시 땀을 식힌 뒤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계단을 밟고 내려가려던 순간 계단에 적힌 한자가 눈에 들어왔다. 이끼가 낀 계단, 비석이었다. 한자는 제대로 읽을 수 없었지만 이름임이 분명했다. 이곳에 묻힌 누군가의 이름과 그 사람의 부모, 그리고 그 부모의 부모. 누가 생각이나 하겠는가? 골목 깊은 곳의 집들이 모두 무덤 위에 지어졌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집들이 누군가에게는 몸을 누일 수 있었던 유일한 장소였다는 것을. 엄마가 아빠와 헤어진 뒤 할머니 집으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엄마에게 물었다. 무섭지 않겠어? 그때 엄마가 얼마나 크게 웃었는지. 엄마는 정말 무서운 건 무덤 위에 사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할머니는 끼니 때마다 맑은 물을 떠서 밥통 옆에 놓아둬. 우리 집의 원래 주인이었던 죽은 사람한테 물이라도 한 그릇 올려야 마음이 편하다고 말이야. 무서운 게 아니라 고맙지. 집안은 며칠 전과 달라진 게 없었다. 할머니가 누워있던 이부자리도 그대로였고 텔레비전도 그대로였다. 엄마는 이사를 가면서 왜 이런 것들을 남겨두고 갔을까? 다시 돌아올 생각이었을까?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어보았다. 안에 든 것들은 모두 그대로였다. 나는 물병 하나를 꺼내 들고 방으로 돌아와 할머니가 누워있던 이불 위에 앉았다. 더운 햇빛 속에서 한참을 걸어와서인지 졸음이 쏟아졌다. 나는 벽에 기댄 채 잠깐 졸았다. 할머니와 엄마가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다. 그네를 타고 시소를 탔다. 나는 나무 위에 앉아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한참 동안 놀던 할머니와 엄마가 고개를 들어 나를 올려다보았다. 어느새 해가 지고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엄마, 이제 집에 가자. 할머니가 나무 위에 앉은 나를 올려다보며 소리쳤다. 옆에 있던 엄마도 나를 올려다보았다. 엄마, 얼른 내려와. 집에 가자. 나를 향해 손짓하는 엄마의 얼굴이, 그 옆에 서서 두 발을 흔드는 할머니의 얼굴이 모두 내 얼굴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 잠에서 깼다. 나무에서 떨어진 순간이었다. 서둘러 집을 비워주기로 집주인과 약속했지만 오늘은 아니었다. 엄마가 다시 왔을 때 빈집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할머니가 머물던 이부자리에서 깊은 잠을 잘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았다. 대문을 열고 나서자 가로등이 골목을 비추고 있었다. 한 집 건너 한 집이 빈집이었지만 길은 환했고 혼자 걸어도 무섭지 않았다.